라면의 칼로리는 각 라면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봉지당 약 500kcal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성인 남성의 하루 권장 섭취 칼로리가 2000kcal인 걸 생각을 하면 한 끼 식사로서의 칼로리는 사실 그리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라면의 영양 성분은 대부분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과도하게 먹으면 혈당이 높아져 건강에 좋다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라면을 적당히 먹고 그 양을 조절한다면 체중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또 라면을 먹을 때 채소나 단백질을 함께 추가하면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라면을 먹는 것이 바로 체중 증가를 초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오해이고요. 중요한 것은 균형이 잡힌 식사와 적당한 섭취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라면에 대한 오해가 조금이라도 풀리셨을까요? 이번에는 라면의 반전을 알아볼 텐데요. 라면이 우리 몸에 주는 이로운 점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그건 바로 라면인데요. 배고플 때 간단하게 뚝딱 만들고 한 끼 식사로도 먹고 야식으로도 먹을 수 있고 국물 라면 말고도 짜장라면, 비빔면까지 우리 식탁에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라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라면을 자주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사실 라면에 대한 오해가 꽤 많답니다. 오늘은 라면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고 라면이 어떻게 건강에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바쁠 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자주 찾는 음식이죠. 하지만 라면이 건강에 매우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라면은 밀가루, 기름, 소금, 조미료 등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엄청 걱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라면이 전혀 영양가가 없는 것은 아니랍니다. 라면은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탄수화물을 주로 포함하고 있는데요. 라면 뒤에 성분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각각의 라면마다 다르겠지만 탄수화물의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지방 15%, 단백질은 10% 정도로 영양이 매우 균형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배고플 때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가 있고 특히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영양소는 부족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빠르게 흡수가 되고 에너지원이 되는 탄수화물을 제공하는 점에서 어느 정도 유익한 점도 있죠. 그렇지만 라면만으로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라면에 채소나 계란을 추가하면 더 풍부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가 있죠. 물론 라면이 단독으로 영양을 모두 제공하는 완전식품은 아니지만 적절한 재료와 함께 먹으면 영양가 있는 한 끼가 될 수도 있답니다. 라면에는 비타민 B군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셨나요? 다른 나라의 라면을 끓여 드셔보신 분은 한국 라면에 들어있는 면의 색깔이 다른 나라 라면에 비해 유독 노르스름하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텐데요. 라면의 면발에는 비타민 B1, B2, B3 등 다양한 비타민이 들어있어서 노르스름한 색을 띠는 거랍니다. 비타민 B군은 에너지 생산을 돕고 신경계를 보호하며 피부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러한 비타민 B군이 라면에 들어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이제는 라면은 영양가가 없다라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라면에 대한 한 가지 오해가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라면을 먹으면 금방 살이 찐다는 것입니다. 사실 라면이 체중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짓기는 좀 어려운데요. 체중 증가는 단순히 라면 한 끼의 문제보다는 총 칼로리 섭취와 운동량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죠. 라면의 칼로리는 각 라면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봉지당 약 500kcal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성인 남성의 하루 권장 섭취 칼로리가 2000kcal인 걸 생각을 하면 한 끼 식사로서의 칼로리는 사실 그리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라면의 영양 성분은 대부분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과도하게 먹으면 혈당이 높아져 건강에 좋다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라면을 적당히 먹고 그 양을 조절한다면 체중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또 라면을 먹을 때 채소나 단백질을 함께 추가하면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라면을 먹는 것이 바로 체중 증가를 초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오해이고요. 중요한 것은 균형이 잡힌 식사와 적당한 섭취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라면에 대한 오해가 조금이라도 풀리셨을까요? 이번에는 라면의 반전을 알아볼 텐데요. 라면이 우리 몸에 주는 이로운 점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라면이 좋은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쉽게 조리할 수 있다는 거죠. 라면은 매우 간편하게 조리할 수가 있는데요. 요리를 못해도 라면 하나 끓이는 데는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많죠. 현대사회에서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식사를 챙기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특히 점심이나 저녁을 간편하게 해결하고 싶을 때 라면만큼 간편한 음식이 또 없죠.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소비를 하는데요. 이때 라면을 먹으면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할 수가 있어서 피로를 덜 느끼게 도와줄 수가 있죠. 특히 운동을 하고 난 후나 바쁜 하루를 보낸 후에 간편하게 라면 한 그릇을 먹으면 체내에 필요한 에너지를 빠르게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혼자 식사를 해야 할 때는 부담 없이 한 끼를 해결할 수가 있기도 하고요. 시간이 부족한 아침이나 바쁜 업무 중간에도 쉽게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식사 관리가 어려운 현대인들에게는 라면이 에너지 보충에 유용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면이 건강에 좋은 이유 두 번째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조리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라면은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조리할 수가 있고, 또한 쉽게 다른 재료들을 추가해서 조리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심혈관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라면에 들어가는 기름을 줄이고 채소나 해산물 등 건강한 재료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필요에 따라 저염 라면을 선택을 하거나 라면을 끓일 때 국물을 좀 덜어내면 염분 섭취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채식주의자라면 육류 대신에 채소와 두부 등을 넣어서 라면을 조리할 수가 있어서 자신에게 맞는 라면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한 라면을 튀긴 유탕면이 아닌 겉면이나 밀가루가 적게 들어간 면, 쌀로 만든 면 등 다양한 라면 종류의 선택이 가능해서 이처럼 쉽고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에 맞게 조리할 수 있어서 유용하답니다. 라면을 먹을 때 어떤 식품을 함께 먹느냐에 따라 건강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라면과 잘 어울리는 찰떡궁합의 조합들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채소는 미나리입니다. 미나리는 향긋한 맛과 독특한 풍미로 라면에 매우 잘 어울린다는 것 모르셨죠? 미나리는 국물에 넣으면 향긋한 맛이 더해져서 라면의 풍미를 한층 살려준답니다. 또한 미나리에는 비타민 K, 비타민 A, 비타민 C 이외에도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미나리는 비타민 C와 칼슘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뼈 건강을 돕고,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소화를 돕고 포만감을 유지시켜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답니다. 또한 미나리에는 디톡스 효과가 있는 성분들이 많아서 체내에 쌓인 노폐물의 배출을 돕고 소화 촉진에도 효과적이죠. 미나리에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세포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라면과 함께 먹으면 찰떡궁합인 채소가 될 수 있겠죠. 미나리를 라면에 넣어 드실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미나리는 금방 익기 때문에 라면이 다 끓고 마지막에 넣어서 살짝만 데쳐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미나리의 영양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맛 또한 풍성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라면과 잘 어울리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계란입니다. 라면과 계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환상의 짝꿍 조합이죠. 라면에 계란을 추가하면 라면에 담백한 맛이 더욱 추가되면서 라면의 맛 또한 부드러워지는데요. 맛뿐만 아니라 라면에 계란을 추가하면 단백질을 보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양적으로도 더욱 풍성해집니다. 계란은 고단백 식품으로 라면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과 잘 어울리면서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해준답니다. 또 비타민 A와 D, 비타민 B12, 아미노산도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계란은 근육을 유지하고 뼈와 면역 건강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계란을 라면에 넣을 때는 반숙이나 완숙으로 넣을 수 있는데요. 반숙 계란을 넣으면 라면 국물에 계란 노른자가 섞여서 맛이 깊어지고 부드러워지며, 완숙 계란을 넣으면 계란의 단단한 흰자와 고소한 맛을 즐길 수가 있겠죠. 계란을 라면과 함께 조리할 때는 계란을 너무 빨리 넣어버리면 계란이 부드럽지 않고 국물이 좀 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라면 조리 시에 마지막에 넣어서 익히는 것이 좋다는 것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면과 이것을 함께 먹으면 더욱 건강한 한 끼가 된다는데요. 세 번째 짝꿍 음식은 바로 두부입니다. 라면과 두부도 궁합이 좋은 식품 중에 하나라는 것 아셨을까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슘과 마그네슘 등 중요한 미네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건강식품이죠. 식이섬유도 함유하고 있어서 장 건강에도 좋고 저지방 식품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원하는 분들에게도 매우 추천해드린답니다. 두부는 지방이 적으면서도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라면을 먹고 나서도 배가 불러 과식을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두부는 소화가 잘 되어서 위장에 부담을 주지
못지않아 소화기관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도 부담 없이 라면에 추가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라면에 두부를 추가하면 체내에 칼슘 섭취를 도와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단백질 보충에도 도움을 주겠죠. 두부는 라면에 넣을 때 미리 잘라서 넣으면 되는데요. 두부를 넣을 때는 너무 오래 끓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두부는 국물에 살짝만 데쳐서 넣으면 부드럽고 맛있게 즐길 수가 있답니다. 또한 두부와 라면이 잘 어울려서 두부의 고소한 맛이 라면 국물에 스며들어 맛이 더욱 풍성해지죠. 다음에 라면 드실 때 두부를 한번 추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라면은 맛있고 간편하고 또 필요에 따라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라면, 그렇지만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라면을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서 주의할 점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라면 섭취 시에 주의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과도한 칼로리 섭취입니다. 라면은 간편하고 맛있지만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너무 자주 먹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라면 한 봉지의 칼로리는 일일 권장 섭취량 대비 많이 높지는 않지만 출출할 때 2봉지 이상 끓여 드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죠. 또한 다 먹고 난 라면 국물에 밥까지 말아서 드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사실 저도 라면 국물에 찬밥을 말아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먹으면 금방 한 끼 섭취 칼로리가 높아지게 되어서 체중 증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라면 드실 때 건강을 위해서 칼로리를 생각하시면서 드셔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라면 먹을 때 꼭 주의해야 되는 것 두 번째는 바로 염분 과다 섭취입니다. 라면의 국물에는 나트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양을 먹으면 염분 과다로 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라면 뒤에 성분표를 보면 대부분의 라면 안에 들어가 있는 나트륨의 함량이 일일 권장량의 70% 이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염분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 너무 많은 염분을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이럴 때는 라면을 먹을 때 국물을 좀 덜어내거나 혹은 저염 라면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라면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대부분 국물 조미료에 담겨있는 나트륨이기 때문에 국물을 모두 섭취한다면 한 끼에 필요한 양을 초과할 수가 있어서 국물을 좀 남기거나 덜 먹는 것이 더욱 건강에 좋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라면에 들어있는 기름과 소금이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 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라면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만 드시고 국물은 최대한 덜 드시면서 염분을 적게 섭취해서 건강하게 라면을 드셔보시는 것 어떨까요? 라면 드실 때 이거 꼭 생각하시면서 드셔야 됩니다. 바로 세 번째는 혈당입니다. 라면에 들어있는 면은 대부분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음식인데요.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이나 당뇨병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것 꼭 생각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중요한 분들은 라면 섭취 시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은 라면을 먹을 때에는 혈당 상승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브로콜리, 양배추 등의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함께 넣거나 혹은 반찬으로 식이섬유가 풍부하거나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노란 빛깔의 강황가루를 넣은 커피를 또 골든 라떼라고 불리고 있는데 강황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커피 중 하나라고 해요. 강황에 함유된 커큐민 성분에는 이 강력한 항염 효과를 지니고 있어 우리 몸의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하고 암세포가 발생하고 증식되는 위험을 낮춰줘요. 또한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기억력 개선이랑 치매를 예방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갖고 있어요. 강황 커피는 커피 한 컵에 강황 한 티스푼을 넣어 마시면 좋은데 강황 속 커큐민은 우리 몸에 굉장히 흡수되기 어려운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원료 기업들은 각 기업마다 커큐민의 흡수율이 높인 특허 원료를 만들어내곤 하는데 간단하게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바로 이 믹스커피, 지금부터 꼭 이렇게 드셔야 돼요. 의사들이 적극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믹스커피는 당뇨에 안 좋다는데 먹어도 되는 거야? 요즘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먹는 건지에 따라서 이 믹스커피는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드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믹스커피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한번 알아볼 텐데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믹스커피 성분, 효능, 부작용,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와 사람에 따른 하루 권장량, 믹스커피와 같이 드시면 정말 좋은 식품까지 그동안 몰랐던 믹스커피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아실 거예요.
제일 먼저 기억하실 게 믹스커피의 성분인데요. 믹스커피는 과연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물론 믹스커피 제조사마다 성분이 조금씩은 달라요. 가장 많이 드시는 믹스커피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믹스커피 성분 첫 번째는 프림이에요. 프림의 원료는 코코넛의 속살인데요. 코코넛 과육에서 채취한 식물성 지방을 분말로 만들어서 믹스커피의 프림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프림이 지방이니까 몸에 안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식물성 지방이라서 오히려 몸에 괜찮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프림에 들어있는 지방은 코코넛에서 추출한 식물성 지방이 맞기는 해요. 근데 콜레스테롤을 대놓고 올리는 나쁜 포화 지방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프림에 사용되는 주요 성분인 이 야자유는 중세지방산,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포화지방산과는 조금 달라요. 이 중세지방산은 일반적으로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돼서 에너지원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또한 일반적인 포화지방산과는 다르게 심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방산이긴 해요. 믹스커피 프림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그 양이 적다는 거예요. 요플레 하나 정도에 들어가 있는 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플레는 우리 건강을 위해 드시고 또 맛도 좋잖아요. 결국 믹스커피에는 몸에 안 좋은 포화지방이 들어있지만 소량이라서 콜레스테롤 수치의 영향이 뭐 하루 한 잔 정도는 매우 크게 좌지우지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에 대한 것도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식사하면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약 20%를 차지하고 나머지 80% 정도는 이 필요한 만큼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합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커피 한 잔 정도를 마신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거나 건강에 이상을 끼칠 정도의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믹스커피 성분 두 번째는 설탕이에요. 설탕은 당 성분으로 칼로리가 높아서 당연히 몸에 안 좋은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더군다나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설탕은 정제 과정을 거친 백설탕이라서 일반적인 설탕보다 흡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즉 믹스커피를 마신 뒤 우리가 만족감을 쉽게 느끼는 것은 그만큼 흡수율이 빠르기 때문인데, 이 당이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혈액에 녹아들게 돼요. 왜 안 좋은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믹스커피에는 설탕이 5g 정도 밖에 이제 들어있지 않다는 건데, 쉽게 설명드리면은 우유 200ml 한 잔이 칼로리가 약 135칼로리 정도가 되고 단순당 함량은 약 10g 정도가 돼요. 그리고 콜라 한 캔의 칼로리는 100kcal 정도 되고 단순당 함량이 27g 정도. 그리고 요구르트는 이제 큰 거 말고 이제 작은 요구르트도 칼로리가 약 45칼로리 정도에 단순당 함량도 약 9g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믹스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칼로리는 얼마나 될까요? 믹스커피 한 잔에는 칼로리가 약 50kcal 정도 들어있고 단순당은 6g 정도 들어있어요. 칼로리를 먼저 보자면 작은 요구르트 한 병 정도 수준이에요. 콜라랑 비교해봐도 콜라는 절반 정도 수준이고, 우유 200ml 한 잔하고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라고 볼 수 있죠. 우유는 건강에 좋다고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칼로리만 보면 믹스커피가 좋아 보이죠. 당연히 칼로리만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는 단순당을 비교 한번 해볼게요. 단순당이 믹스커피 한 잔이 5g 정도인데 작은 요구르트랑 비교해도 절반 정도 수준이고, 콜라 한 캔이랑 비교하면 약 6분의 1 수준이에요. 그리고 우유 200ml랑 비교해도 절반 정도 수준인 거죠. 이렇게 비교하면 요구르트나 우유, 콜라 절대 먹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믹스커피가 그만큼, 그리고 칼로리와 단순당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적다는 거예요. 칼로리와 단순당이 높으면 당연히 몸에 안 좋을 수 있는데,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믹스커피에 많지 않고 적은 양이니 하루에 5-6잔씩 매일 꾸준히 드시는 거 아니면은 뭐 심각한 질환을 초래할 만큼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하루에 몇 잔까지 먹는 게 괜찮을까요? 일단 당뇨가 있거나 당이 높으신 분들은 하루 한 잔 정도가 적당한데요. 식후 한 3시간 정도 이후에 드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당 체크를 주기적으로 계속 하시니 당 수치가 높지 않으면 2잔 정도까지도 드셔도 아마 괜찮으실 거예요. 당뇨가 없으신 일반인들은 하루에 한 2-3잔 정도까지는 상관이 없으시고요. 그렇다고 이를 매일매일 꾸준히 드시는 건 적은 양이라도 몸속에 쌓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 좋지는 않다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는 계시죠? 그래도 건강을 위해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식사하시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2시간 정도 후에 드시면 좋겠습니다. 믹스커피 성분 세 번째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믹스커피도 일반 커피처럼 커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커피 성분이 주는 효능이나 부작용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먼저 커피의 효능을 보자면 커피 효능 첫 번째, 암 예방 효과가 있어요. 미국 건강맨체 캔서 헬스에 따르면 ITPR3라는 물질은 대장 안에서 간 전이에 기여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해서 도미노 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인데 특별한 업체에는 아직 없다고 해요. 근데 커피를 마시는 사람에서 카페인이 이 ITPR3에 대한 억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발표했고, 카페인 섭취와 대장암 재발 및 사망률의 관계를 추적한 결과 하루 4잔 이상 커피를 마신 환자들이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생존율이 현저히 향상된 것으로 규명된 바 있는 연구도 진행을 했어요. 이런 실험은 진행하면서 커피의 카페인에 대한 효능들이 지금까지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커피를 무조건 많이 드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또 믹스커피 자체가 이러한 효능이 있다는 말도 절대 아니에요. 카페인에 대한 몇 가지 실험을 이야기해드린 거예요. 그만큼 너무 부정적인 카페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커피 효능 두 번째는 기억력 회복 효과가 있어요. 이 서울대 식품생명공학부 교수님께서 쥐의 인지 능력을 실험한 실험이 있는데, 쥐를 물에 빠뜨린 뒤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는 시간을 측정해 봤더니 평균 한 10초 정도 걸렸어요. 이 쥐들에게 기억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물질들을 투입하고 같은 실험을 했을 때 안전한 장소를 발견하는 데는 최대 40초가 걸렸고, 이 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하루에 커피 3잔, 그리고 다른 그룹은 6잔의 커피를 주입했어요. 그 결과 하루에 3잔의 커피를 준 쥐들은 20초로 오히려 빨라졌어요. 근데 하루에 6잔을 주입한 쥐들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평균 10초 정도 걸렸대요.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커피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기억력 회복에 확실히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실험도 있다고 제가 지금 간략히 소개드리는데, 참고로 이 실험에서는 일반 카페인 커피와 디카페인 커피 이 두 종류를 같이 실험했어요. 근데 거의 똑같은 효과를 보였대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커피에 카페인이 없어도 커피에 들어있는 클로로켄산 등 각종 항산화제 성분 덕분에 기억력 회복 효과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나이가 들어가면 기억력이 안 좋아지고 인지 능력 장애가 오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 치매가 올 수도 있는데, 커피의 성분이 이런 질병을 또 예방할 수도 있다니 너무 커피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지 않아야겠죠. 그렇다고 남용하면 안 되시고 모든 사람에게서 동일한 실험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니 자신의 상태 잘 알고 드셔야겠죠. 다만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 믹스 커피나 일반 카페인 커피를 드시면 잠을 잘 못 주무실 수가 있으니 디카페인 커피를 또 추천드리는 이유 중 하나죠.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같은 위장관 질환이 있으신데 커피는 드시고 싶은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디카페인 커피를 드시면 되겠죠. 커피의 효능 세 번째는 혈당 조절 효과예요. 전 세계적으로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이 10억 명이 훨씬 넘는다고 해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이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의 연구들은 커피가 대사증후군의 발병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커피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연구 논문 하나를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이 연구는 하루에 5잔의 카페인을 마신 사람과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마신 사람 두 그룹을 비교했어요. 카페인 커피를 마시는 사람과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당 섭취 2시간 후 혈당이 13.1%나 크게 떨어졌어요. 이 외에도 카페인의 혈당에 관계된 실험들도 많이 존재하는데, 카페인도 적절한 용량, 그렇다고 음료에 들어있는 합성 카페인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적절히 섭취하면 큰 부작용 없이 드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커피 효능 네 번째는 다이어트 효과예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운동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고 나서 운동을 한다면 카페인이 신진대사를 빠르게 함으로써 운동 효과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커피에는 카페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당연하게도 믹스커피에 포함된 커피에도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겠죠. 이런 카페인은 적절한 용량을 섭취한다면 신체적 피로해소와 소화기능 개선과 같은 효능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오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것도 커피의 카페인 성분이 우리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이고, 물론 이뇨작용도 활발히 해줘서 소변도 조금 더 많이 보게 되긴 하지만요. 다시 돌아가서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세 번째 성분 카페인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믹스커피에 포함된 카페인 용량은 제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는 약 60mg 가량의 카페인이 한 잔 용량의 믹스커피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아메리카노 대비 3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결과적으로 이 믹스커피의 카페인은 일반 아메리카노보다도 훨씬 적게 들어있는 거죠. 그렇다면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카페인 일일 최대 섭취량은 얼마나 될까요?
일반 성인의 경우 카페인 최대 섭취량은 400ml 정도이고요. 어린이나 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 임산부는 200mg 정도예요. 그러나 임산부의 경우에는 카페인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가 있으니 안 드시는 게 좋겠죠. 콜라 한 캔에 카페인이 보통 35mg 정도 들어있으니 믹스커피가 카페인 성분량도 그렇게 많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믹스커피와 같이 먹었을 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식품이 과연 있을까요?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강황이에요. 노란 빛깔의 강황가루를 넣은 커피를 또 골든 라떼라고 불리고 있는데, 강황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커피 중 하나라고 해요. 강황에 함유된 커큐민 성분에는 이 강력한 항염 효과를 지니고 있어 우리 몸의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하고 암세포가 발생하고 증식되는 위험을 낮춰줘요. 또한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기억력 개선이랑 치매를 예방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갖고 있어요. 강황 커피는 커피 한 컵에 강황 한 티스푼을 넣어 마시면 좋은데, 강황 속 커큐민은 우리 몸에 굉장히 흡수되기 어려운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원료 기업들은 각 기업마다 커큐민의 흡수율을 높인 특허 원료를 만들어내곤 하는데, 간단하게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바로 이 후추인데, 미국에 있는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 강황의 커큐민은 후추의 피페린과 만나면 흡수율이 약 2000%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강황 커피에 후추를 아주 살짝 넣어 드시면 건강 개선 효능을 높일 수 있으니, 만약 향이 강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우유를 조금 넣어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믹스 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계피예요. 커피에 계피를 넣으면 아주 향긋한 커피를 또 즐길 수가 있어요. 후추와 정향에 이어서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인 계피는 이미 수천 년 동안 약재로 사용되어 왔으며, 여러 연구를 통해 계피의 다양한 효능이 또 입증되어 왔어요. 커피의 원료 생산국인 이 멕시코에서도 커피에 이 시나몬 스틱을 넣은 커피를 즐겨 마신다고 해요. 미국 당뇨협회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계피를 투여하자 혈당, 중성지방 수치는 낮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또 높아졌다고 해요. 블랙커피에 계피 약 2분의 1에서 한 티스푼을 넣은 후 섞어 마시는 것이 황금 비율이라고 하니 한번 참고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감기 증상을 완화하고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에 의해서 혈액순환에도 아주 좋은 성질을 갖고 있어요.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생강이에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진 생강은 커피에 넣어 함께 곁들여 마시면 생강의 알싸한 맛이 부드러워지면서 향긋한 생강 커피를 즐길 수 있다고 해요. 생강이 매운맛을 내는 이 쇼가올과 진저롤 성분이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동맥경화나 뇌경색 등을 예방해서 항염, 항암 효과가 또 뛰어나서 암을 유발하는 종양세포의 성장도 억제하고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거든요. 특히나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기관지염이나 천식이나 비염을 달고 사시는 분들은 자주 섭취하시면 아주 좋은 성분이기도 해요. 추가로 생강에는 디아스타제라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있어서 식후 커피에 생강가루를 넣어서 마시면 장운동을 촉진해서 더부룩한 속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드시는 방법은 커피 한 컵에 생강가루 한 티스푼 정도 넣어 드시면 되고, 생강의 맛이 조금 걱정되신다면 처음에는 조금씩 넣고 서서히 맛을 익혀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이 무조건 믹스커피를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하는 말은 아니고, 믹스커피에 대한 오해와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어떤 식으로 먹으면 조금이나마 건강에 대한 걱정을 덜게 만들어줄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오해 말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늘에 열을 가하게 되면 마늘 색이 점점 짙어지면서 결국에는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마늘 속에 있는 당류와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반응을 하여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드인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의 고기가 점점 휘어지다가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인 것이고요.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리시스테인 성분이 5배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아지고 유액 분비를 촉진해 주어 소화도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흑마늘을 만들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마늘을 얇게 썰어서 기름에 튀긴 마늘 튀김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 향도 좋고 마늘의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이 좋아져서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기는 하는데요.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 물질들이 파괴가 되고 몸에 안 좋은
여러분, 마늘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과 함께 먹으면 암과 치매에 걸린다니 깜짝 놀라셨나요? 아무리 몸에 좋은 마늘이지만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생마늘, 구운 마늘, 찐 마늘, 절인 마늘, 흑마늘 등 먹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먹는 방법에 따라서도 우리 몸에 주는 효능이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마늘 껍질은 대부분 먹지 않고 버리시죠. 마늘 껍질을 오늘부터는 절대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늘 껍질을 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마늘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과 마늘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그리고 마늘과 마늘 껍질의 효능까지 마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마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1년 동안 마늘 소비량이 7kg 정도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세계 평균은 0.8kg이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늘을 많이 먹는다는 거죠. 마늘을 많이 먹는다는 건 그만큼 건강한 식단을 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서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마늘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빵입니다. 마늘빵 아시죠? 마늘이 발라져 있어서 달콤 쌉싸름한 마늘 맛도 나고 향긋한 향도 좋아서 즐겨 먹게 되는데요. 마늘이 있어서 몸에도 좋은 빵이라고 착각하고 즐겨 드실 수 있죠. 마늘빵은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빵의 재료인 밀가루는 탄수화물이 주 성분인데요. 밀가루의 고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당으로 분해가 되고 혈당 지수를 급격히 올리게 되며 이때 인슐린의 분비가 과도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게 되면 체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췌장을 망가뜨려서 당뇨를 유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당은 몸에 흡수되면서 지방으로 변하게 되고 쉽게 살이 찌게 되어 비만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밀가루로 빵을 만들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생성이 되는데 이 글루텐은 소화불량, 복통, 변비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죠. 이뿐 아니라 글루텐이 몸에 들어오면 장에서 에소루핀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에소루핀은 중독성이 강해서 밀가루 중독을 일으켜 빵 같은 밀가루를 과다하게 섭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늘이 아무리 좋은 성분으로 항암작용,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해도 마늘빵으로 드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럼 마늘은 어떻게 먹어야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마늘은 생으로 드실 때도 물론 좋지만 익혀서 드실 때 더욱 좋습니다. 몸에 보약이 되는 마늘 먹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늘밥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마늘의 S알릴시스테인 함량을 조리법에 따라서 조사한 결과 생마늘일 때 S알릴시스테인 함량이 2.77mg 정도가 되었고 삶기 시작한 후에 30분 정도 지나면 4.92mg이 되었으며 1시간이 지났을 때는 9.16mg으로 생마늘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1도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마늘을 쪘을 때 S알릴시스테인 함량이 50.24mg으로 생마늘보다 18배 정도나 높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마늘을 드실 때는 1시간 이상 끓여서 드시는 것이 좋겠죠. 이런 방법이 번거로우시다면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마늘밥입니다. 밥을 할 때 마늘을 넣는 건데요. 1인분을 할 때 마늘을 한 3, 4알 정도씩 넣어서 밥을 하시면 됩니다. 현미가 있다면 현미를 넣은 마늘밥을 하시면 더욱 좋은데요. 현미 속에는 티아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마늘의 S알릴시스테인과 현미의 알리티아민 두 가지 성분을 모두 섭취하여 항암 효과뿐 아니라 피로회복, 근육통 완화에도 좋은 밥이 되는 것이죠. 그럼 마늘밥을 하기 위해 마늘을 까고 나면 껍질은 어떻게 하셨나요? 다 버리셨죠? 오늘부터는 절대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마늘에 효능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아마도 항암 효과일 거예요. 그런데 마늘 껍질을 통해서 엄청난 항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연구진에서 연구한 결과 마늘 껍질을 70% 에탄올 용매로 반복적으로 추출해서 만든 마늘 껍질 추출물이 암 예방에 효과가 아주 탁월하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특히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뿐 아니라 다양한 암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마늘 껍질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늘 껍질은 마늘 알맹이보다 식이섬유가 4배, 폴리페놀이 7배나 많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식이섬유는 혈관 내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시켜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효능이 있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마늘 껍질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혈중 지지를 낮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성분이 되고요. 이를 통해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은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늘 껍질을 말려서 분말로 만들어 음식에 넣어 드시면 비만을 막아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지방의 흡수를 막고 나쁜 지방을 배출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 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지방 분해가 빠르게 일어나 체지방을 제거하는 데도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마늘 껍질을 분말로 드시는 방법 말고 차로도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늘 차를 우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늘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다음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마늘 껍질을 넣고 볶아주어 수분을 없애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분을 없애기 위한 것도 있지만 마늘 껍질에 열을 가하게 되면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수분을 없앤 마늘 껍질을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 끓는 물에다가 소주를 반컵 정도 넣고 물 1리터, 마늘 껍질을 약 15g 정도를 넣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마늘 껍질차를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해서 꿀에 마늘을 재워 드시는 분들 계시죠. 물론 꿀마늘이 몸에 좋은 분들도 있지만 꿀과 마늘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식품 비방이라는 문헌에 보면 꿀과 마늘은 함께 먹으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꿀과 마늘이 둘 다 열을 내는 뜨거운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꿀과 마늘을 함께 먹게 되면 체질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체질이 맞지 않는 분들이 이 꿀마늘을 드시게 되면 눈의 충혈도 잦아지고 노화가 빨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돋보기를 빨리 쓰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두통이 생기며 피부에도 트러블이 생기는 부작용도 있으니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는 당뇨,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암 환자분들도 절대로 꿀마늘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마늘은 또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바로 다양한 쌈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해서 암을 예방하고 쌈 채소를 통해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하며 풍부한 항산화 물질도 섭취해서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 노화를 방지하고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늘을 반찬으로 만들어 드실 때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늘 장아찌입니다. 아니, 마늘 장아찌가 왜? 라고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모든 마늘 장아찌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마늘 장아찌는 만들어 드시면 안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늘 장아찌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몸에 좋은 마늘도 설탕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설탕이 많이 함유된 마늘 장아찌를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많아져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게 되겠죠. 또한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를 줄어들게 합니다. 나중에 기억력이 떨어지고 나아가 치매를 일으키는 것과도 연관이 될 수가 있죠. 집에서 마늘 장아찌를 담가 드실 때에는 설탕을 넣지 마시고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마늘을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흑마늘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늘에 열을 가하게 되면 마늘 색이 점점 짙어지면서 결국에는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마늘 속에 있는 당류와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반응을 하여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드인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의 고기가 점점 휘어지다가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인 것이고요.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리시스테인 성분이 5배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아지고 유액 분비를 촉진해 주어 소화도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흑마늘을 만들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마늘을 얇게 썰어서 기름에 튀긴 마늘 튀김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 향도 좋고 마늘의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이 좋아져서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기는 하는데요.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 물질들이 파괴가 되고 몸에 안 좋은 탄수화물만 남는 음식이 되게 됩니다. 마늘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식용유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름을 많이 먹게 되면 몸 안에 지방산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염증 수치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튀긴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당독소 또한 높아져서 결국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악영향을 주는 것이죠. 만약에 기름에 튀긴 마늘을 드시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올리브유를 사용하시고 불을 오래 가열하지 말고 살짝만 가열하여 마늘도 튀기듯이 오래 하지 말고 살짝 익혀서 드시면 향도 좋고 몸에도 좋은 마늘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이용한 마늘을 드시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올리브유에 마늘을 재워서 먹는 방법인데요. 먼저 마늘을 끓는 물에 넣어서 5분 정도 데쳐주시면 되고요. 소독된 병에 마늘을 담고 여기에 올리브유를 가득 담아줍니다. 이때 통후추를 조금 넣어주시면 풍미를 더욱 높일 수가 있고요. 올리브유와 마늘이 만나서 항산화 성분, 황화물질이 극대화가 돼서 혈관을 튼튼히 하고 혈전 생성을 막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줘서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생기고요. 심장마비나 뇌졸중까지 예방할 수 있는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마늘 올리브유 절임은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또 생선 요리를 할 때 이 마늘을 깨서 생선에 발라주면 생선 비린내도 잡아줄 뿐 아니라 마늘과 올리브유의 풍미가 더해져서 더욱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늘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는데요. 마늘의 효능 중에 혈전을 제거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었잖아요. 이런 효능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기 때문인데요. 이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상처가 나거나 했을 때 피가 잘 멈추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한 평소에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어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도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도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복통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마늘을 조금만 드시길 바랍니다. 먹으면 안 되는 기름은 바로 카놀라유입니다. 카놀라유는 유채꽃 씨에서 기름을 추출한 것인데요. 콩기름보다 좋을 것 같다는 인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놀라유는 포화지방산이 10에서 20% 함유되어 있고 불포화지방산이 80에서 90%로 함량이 매우 높아서 좋은 기름인 것 같습니다. 발연점도 250도 정도로 높아서 튀김 요리에도 적합한 기름이고요. 하지만 문제는 오메가3와 오메가9의 함량보다 오메가6의 함량이 2배 이상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산패도 쉽게 된다는 것인데요. 발연점이 높지만 산패가 쉽기 때문에 가열을 하지 않더라도 변질이 쉽게 될 수가 있어서 우리 몸에 독이 되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카놀라유의 생산지는 대부분이 캐나다인데요.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카놀라유의 원재료인 유채꽃 씨는 대부분이 GMO 유전 변이 씨앗이 많습니다. 이는 유채꽃 씨에 있는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전자 변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 변이를 하지 않고 카놀라유를 만드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기름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 몸에 만성염증이 생기게 되고 여러 질병과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기름을 고르는 기준과 건강을 해치는 기름은 어떤 것이 있는지, 건강에 좋은 기름은 어떤 것이 있는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요리에 사용하는 기름은 어떤 원료를 사용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기름을 짜냈느냐에 따라서 영양소가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기름은 팬에 음식이 눌러붙지 않게 하는 기능도 있지만 음식으로 섭취하게 되는 것이니 꼼꼼하게 체크하고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그럼 식용유를 고르실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식용유는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포화지방보다 불포화지방의 함량이 높은 것이 일반적으로 좋은 기름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불포화지방이 많은 기름은 산패가 빨라서 변질이 잘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고요. 불포화지방에는 오메가3, 오메가6 그리고 오메가9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메가3와 오메가9이 많은 것이 좋은 기름이고요. 오메가3와 오메가9는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염증 수치를 조절해주고 성인병을 예방해주며 항암 효과도 갖고 있죠. 반면에 오메가6는 우리 몸에 필요한 역할도 있지만 과잉 섭취를 하게 되면 몸에 염증 반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에 포함된 오메가6는 반드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기름의 종류에 따라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의 함량도 다르게 되고 불포화지방인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의 함량이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함량표를 잘 보시고 오메가6의 함량은 적고 오메가3와 오메가6의 함량이 높은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지방들 뿐만 아니라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 등과 같은 좋은 성분들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도 필요한데요. 기름을 고를 때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사항은 보존력이 얼마나 좋은가를 보셔야 합니다.
식용유의 화학식은 탄소와 탄소의 이중결합 구조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 결합의 단점은 쉽게 끊어지고 산소와 만나서 변질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리를 할 때 또 발연점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시고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발연점이 무엇이냐 하면 쉽게 말해서 기름에 열을 가했을 때 끓어서 연기가 되는 상태, 즉 기화가 될 때의 온도가 발연점이 됩니다. 발연점이 낮은 기름을 튀김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면 기름이 변질이 될 수가 있어서 우리 몸에 독이 될 수가 있으니 튀김을 할 때는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사용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샐러드 같은 것을 만들 때는 기름을 드레싱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발연점이 낮은 기름을 사용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기름을 고를 때는 가격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너무 비싸면 사용하기에 부담스럽고 또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면 절대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어떤 기름을 피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콩기름입니다.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하는 기름 중에 하나가 콩기름인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 깜짝 놀라셨나요? 콩기름의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변질이 잘 안 돼서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연점이 약 230도 정도로 높아서 튀김 요리에 사용하기에도 적합한 기름이긴 합니다. 이렇게 보면 좋은 기름인 것 같은데 콩기름은 오메가6의 함량이 높은 기름입니다. 많이 섭취하게 되면 만성 염증을 발생시키고 암 유발과도 연관이 될 수가 있겠죠. 맛은 좋을 수 있겠지만 건강엔 정말 좋지 않은 기름이 되는 것이고요. 또 콩기름은 핵산 유기용매에 녹여서 기름을 추출하게 되는데 이 유기용매가 콩기름에 섞여 들어가게 되고 기름을 추출할 때 사용하는 콩도 GMO 유전자 조작을 한 콩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GMO 식품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안전성이 확실하지 않은 식품은 웬만하면 먹지 않는 것이 좋겠죠. 또한 핵산 유기용매에 녹여서 기름을 짜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아쉬운 점이고요. 비타민 E와 비타민 K가 소량 함유되어 있고 항산화 성분 같은 것은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보관을 오래 할 수 있다는 장점 말고는 좋은 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먹으면 안 되는 기름은 바로 카놀라유입니다. 카놀라유는 유채꽃씨에서 기름을 추출한 것인데요. 콩기름보다 좋을 것 같다는 인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놀라유는 포화지방산이 10에서 20% 함유되어 있고 불포화지방산이 80에서 90%로 함량이 매우 높아서 좋은 기름인 것 같습니다. 발연점도 250도 정도로 높아서 튀김 요리에도 적합한 기름이고요. 하지만 문제는 오메가3와 오메가9의 함량보다 오메가6의 함량이 2배 이상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산패도 쉽게 된다는 것인데요. 발연점이 높지만 산패가 쉽기 때문에 가열을 하지 않더라도 변질이 쉽게 될 수가 있어서 우리 몸에 독이 되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카놀라유의 생산지는 대부분이 캐나다인데요.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카놀라유의 원재료인 유채꽃씨는 대부분이 GMO 유전 변이 씨앗이 많습니다. 이는 유채꽃씨에 있는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전자 변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 변이를 하지 않고 카놀라유를 만드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을 추출해내는 방식도 압착시키는 방식이 아닌 유기용매에 녹여서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건강에는 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카놀라유는 가격이 저렴하고 선물로도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쉽게 변질이 돼서 섭취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으니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콩기름, 카놀라유 외에도 옥수수 기름과 면실류도 거의 GMO 유전자 변이가 된 원료를 사용한 기름이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름을 선택해야 될까요? 건강에 정말 좋은 기름 첫 번째는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풍부하여 올리브 열매와 기름까지 식단에 정말 많이 사용하는 지역이 바로 지중해죠. 지중해식 식단은 건강식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 식단의 핵심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올리브유가 됩니다. 올리브유는 서양에서 가장 좋아하고 많이 사용하는 기름이기 때문에 연구도 많이 되어 있고 영양 성분도 훌륭하게 들어있는 기름이고요. 기본적으로 포화지방의 함량은 낮고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높습니다. 불포화지방산 중에서도 오메가3와 오메가9의 함량이 높아서 건강에 이점이 있고요. 또한 페놀산과 토코페롤과 같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우리 몸의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방지하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풍부하게 함유된 하이드록시티로솔이라는 성분은 항염증, 항산화, 항암 효과까지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한 올레유로핀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항바이러스, 항균 작용으로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임상실험 결과 올리브유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뇌 건강을 좋게 해주며 우울증을 개선하고 염증도 제거해 줄 수 있고요.
또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크게 3가지 등급으로 나눠지는데 가장 높은 엑스트라 버진 등급은 발연점이 약 160도로 낮기 때문에 샐러드 같은 것에 드레싱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고요. 버진 등급은 210도, 퓨어 등급은 240도로 높기 때문에 열을 가해서 조리를 할 때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등급이 나눠지는 이유는 정제를 얼마나 했느냐의 차이인데요. 정제를 많이 할수록 발연점이 높아지게 되고요. 대신에 올리브의 좋은 성분들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는 보존력이 뛰어나서 쉽게 산패가 되지 않습니다. 보관에도 용이한 장점이 있죠. 그리고 건강에 좋은 기름 두 번째는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일본에서 K 헬스 오일이라고 해서 약처럼 매일 한 스푼씩 먹을 정도로 건강에 좋은 기름인데요. 들기름에는 포화지방이 7%밖에 없고 불포화지방산이 93%나 함유되어 있는 정말 좋은 기름입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9의 함량이 높고 오메가6의 함량이 낮아서 건강에 해로운 요소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들기름은 고온에 볶아서 압착하여 추출하는 것보다 생 들깨를 저온에서 압착한 다음 짠 기름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들기름이 고온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들기름의 가장 큰 단점은 쉽게 산패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고온에도 쉽게 변질이 되기 때문에 들기름은 약한 열에 잠깐만 조리를 하시거나 드레싱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서도 쉽게 산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관은 냉장고에 하시는 것이 좋고요. 개봉을 하셨다면 한 달 내에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 밖에도 건강에 좋은 기름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에는 아보카도 오일도 있습니다.